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의 절절한 이야기죠. 러시아 여성들이 왜 한국으로 떠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 예카테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러시아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남성들이 사라져가는 나라에서 한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보시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예카테리나의 뺨을 스쳤습니다. 24살의 그녀는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나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두꺼운 의학 교재들이 들어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서 예카테리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의사인 그녀도 어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왔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예카테리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예카테리나를 의대에 보냈고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카테리나는 현관문 앞에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오빠 안드레이가 취해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또 병원이야? 안드레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맥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끝났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이나 해. 예카테리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6살인 오빠는 대학도 중퇴하고 이렇게 술만 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그는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속상하긴 뭘 속상해. 애초에 아버지를 붙잡지 못한 엄마 잘못이야. 안드레이가 소리쳤어요.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10년 이상 짧고 알코올 중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바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예카테리나는 친구 나타샤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예카테리나, 너도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타샤는 최근 독일 남성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그는 엔지니어였고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반 여학생들 절반이 외국 남자들과 교제하고 있어. 한국 남자친구 있는 올가는 아예 서울로 갈 계획이래.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 나라에도 좋은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러시아 여성 1000명당 남성은 약 860명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이나 실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같은 고학력 여성이 만날 수 있는 적절한 남성은 더욱 드물었어요. 저녁 시간 예카테리나는 학교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 특강 수강생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은 나타샤와 올가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대.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하고 부모님도 정말 잘 모신다더라. 예카테리나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첫 한국어 수업 시간 강사 김 선생님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김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 남자들이 그런가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요. 특히 의사 같은 전문직 남성들은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예카테리나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가족관에 대한 글들을 읽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갔어요. 몇 주 후 예카테리나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한국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6개월간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늘었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안드레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뭐? 한국에 간다고? 너도 결국 도망치는 거구나. 안드레이는 술에 취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는데 혼자 떠날 생각이야. 예카테리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빠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때에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예카테리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카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카테리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러시아 사회의 현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카티야, 엄마는 이미 내 인생을 살았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엄마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걸로 세상을 넓혀보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연수 선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최종 선발되었어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예카테리나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잠든 듯 했지만 예카테리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카티야, 엄마는 내가 강한 여자가 되길 바랐어. 하지만 너무 강해야만 살아남는 곳에서는 진짜 행복을 찾기 어려워.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공항에서 안드레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카테리나는 홀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러시아의 땅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예카테리나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예카테리나를 맞이한 것은 박진우 전공의였습니다. 32살의 그는 내과 전공의 4년차로 연수생들을 담당하는 멘토였어요. 안녕하세요, 예카테리나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진우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러시아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주 동안 예카테리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진우는 세심하게 그녀를 도왔고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을 해드리죠. 예카테리나는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이 가족의 병간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예카테리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한국 음식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병원 근처 한정식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각 반찬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예카테리나가 먹기 편하도록 도와줬어요. 진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예카테리나가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시지만 먼저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남성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 결혼을 미루다니요. 예카테리나는 진우의 이런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김치도 담가드렸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었지만 계속 연습해서 이제는 어머니보다 잘 담근다고 하세요. 예카테리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연수 생활이 계속되면서 예카테리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가족 문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진우가 예카테리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러시아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진우의 집은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갈하게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우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예카테리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러시아에서 오신 예카테리나 선생님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러시아에서 혼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진우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밝은 미소로 예카테리나를 반겼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예카테리나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손님이 오셨는데 네가 요리를 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낫죠. 예카테리나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여성스럽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안드레이 같은 경우는 집안일은 모두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진우 가족의 대화를 들으며 예카테리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카테리나 선생님, 러시아는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러시아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러시아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진우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건가요? 네, 남성들이 가정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흔합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아버지는 어떠세요? 예카테리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을 떠나셨어요. 제가 10살 때였죠.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진우는 예카테리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수 생활 3개월째 예카테리나에게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카티야, 빨리 와야 해.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예카테리나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제가 항공편 예약 도와드릴까요? 진우의 배려심에 예카테리나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진우와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공항에서 진우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어머님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요.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가족이라면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우의 말에 예카테리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예카테리나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진우를 통해 본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카테리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카테리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티야, 우리 딸. 한국은 어땠니? 좋았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 다행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니까 기뻐. 안드레이도 병실에 있었지만 여전히 술 냄새가 났어요. 그는 예카테리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네가 보고 싶어 했는데. 예카테리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났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티야, 엄마는 내가 한국에 간 것을 자랑스러워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왔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아픈데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엄마는 이미 내 인생을 살았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어머니는 예카테리나가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카티야, 약속해.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너는 꼭 행복해져야 해. 장례식 날 예카테리나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안드레이는 장례식 내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카테리나에게 화를 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한국 같은 데 가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았을 거야.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긴 뭘 기뻐해. 딸이 도망가는 걸 기뻐할 엄마가 어디 있어. 예카테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안드레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야말로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요. 술만 마시고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엄마를 돌봤어. 너는 외국 가서 놀고 있었잖아. 둘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카테리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어머니는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예카테리나는 안드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아요. 안드레이는 처음에 반발했지만 결국 누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카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없고 이제 엄마도 없고. 예카테리나는 오빠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오빠 이제 술은 그만 마셔요. 엄마가 그걸 가장 걱정하셨어요. 며칠 후 예카테리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되 이번에는 연수가 아닌 정식 취업을 위해서였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또 떠날 거야? 이번에는 언제 돌아올 건데? 오빠,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요. 예카테리나는 오빠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진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그런 남자들이 있어? 안드레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요. 안드레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카테리나는 오빠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술부터 끊으셔야 해요. 알겠어. 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준다면 나도 변해볼게. 이것은 예카테리나에게 큰 동기가 되었어요. 자신이 성공해야 오빠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예카테리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로 제 인생을 시작하러 가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내린 예카테리나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연수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온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진우였어요. 예카테리나 씨? 정말 다시 오셨군요. 진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수가 아니라 인턴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진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카테리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꼭 행복해지라고 하셨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신 거군요. 네, 러시아에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진우는 예카테리나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녀가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예카테리나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진우의 어머니는 예카테리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같은 분이 다시 왔네.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카테리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정착하고 싶다는 꿈을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진우의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러시아에도 분명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하세요?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예카테리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못 이루신 행복한 가정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진우 씨. 진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이 더욱 좋게 느껴져요. 몇 달이 지나면서 예카테리나는 한국 의료진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우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예카테리나는 안드레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진 모습이었어요. 오빠 많이 좋아 보여요. 응, 술도 끊었고 일자리도 구했어. 내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예카테리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오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카티야, 그 한국 남자는 어때? 진우라고 했지?
예카테리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거든요. 그럼 결혼할 거야? 아직은. 하지만 진우 씨와 함께라면 엄마가 꿈꾸셨던 행복한 가정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통화를 마친 후 예카테리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 도시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야기인 것이죠. 고요한 불가리아의 설원, 차갑게 내려앉은 겨울 아침입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 늘어선 작은 마을. 광장,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풍경 속에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김도현, 그는 오늘 이곳에서 신부시장이라는 전통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풍습, 젊은 여성들이 신부감으로 거래되는 현장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운명에 저항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빚어낸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불가리아 신부 시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독일을 거쳐 한국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도연과 리비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불가리아의 한적한 마을,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김도연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 즐비한 마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호흡이 차가운 공기에 하얗게 변했고 그의 카메라에는 이미 얇은 서리가 맺혀 있었죠. 오늘은 불가리아의 전통 신부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인권 단체의 의뢰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도연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1세기 현대 유럽에서 여전히 여성을 거래하는 풍습이 남아있다니 말입니다. 저기 선생님, 좋은 신부감 보이면 알려드릴까요? 현지 가이드의 농담 섞인 말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살폈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무대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며 예비 신랑 가족들과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된 이들의 표정은 대부분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저항심으로 가득했죠. 도연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리비아, 2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벗어나 시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죠. 괜찮으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네요. 리비아의 영어는 서툴었지만 의사 전달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전통을 따라왔지만 저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했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리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세계를 보고 싶고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대화 후 리비아는 누군가의 부름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날의 촬영을 마쳤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리비아의 강렬한 눈빛이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인연이 되리라고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죠. 독일 베를린, 푸른 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국제인권학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회의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통역사 배지를 달고 행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 불가리아 신부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 리비아였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리비아 씨인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김도연 감독님,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짧은 만남이 이처럼 극적인 재회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리비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세련된 차림새,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도연은 그녀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실은 도연 씨가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날 대화 후에 결심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요. 리비아는 신부시장에서 도망쳐 나와 독일 유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향의 친척이 베를린에 있어 그곳에 정착했고 장학금을 받아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는 통역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도연의 말에 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가 해주신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거든요. 그날 학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베를린의 작은 카페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비아는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했죠. 운명적인 재회는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봄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연과 리비아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비아는 도연의 일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도연은 자신이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사회 변화에 관한 영상들이 리비아의 관심을 끌었죠.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불과 60년 만에 그렇게 발전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리비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궁금해요. 한국은 여성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제는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여성 리더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도연은 태블릿으로 서울의 거리, 한강공원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비아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특히 한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눈을 반짝이며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따라 써보기도 했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배우기도 쉽고요. 외국인들도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게 되니까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리비아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유럽의 언어들은 배우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글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리비아의 눈빛은 점점 더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에 대해서도 물었고 도연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보편적인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의 사랑, 인간관계의 따뜻함,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 같은 주제들이요. 리비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발견한 듯 했죠. 다음 날 도연은 리비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비아 씨,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 같은 열정적인 학생에게 딱 맞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리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리비아 씨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베를린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리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과 기대가 교차했죠. 하지만 제 독일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한국어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비아 씨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리비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신부시장을 거부하고 독일로 유학을 온 그녀에게 이제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죠. 결정했어요. 지원해보겠습니다. 리비아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리비아 씨가 이미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원서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리비아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리비아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죠. 아니게르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비아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몇 주 후 리비아의 이메일에 서울대학교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게 되다니. 도연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리비아 씨.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리비아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집시 소녀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되다니. 꿈만 같네요. 그들은 함께 그녀의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 기숙사 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리비아에게는 새롭고 설레는 경험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리비아는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를 반긴 것은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리비아는 감탄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비아 씨. 도연이 공항 입구에서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는 일정을 조정해 리비아의 도착일에 맞춰 서울에 와 있었죠. 도연 씨,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거네요. 리비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리비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여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리비아는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리비아는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고 그 독특한 맛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금세 그 맛에 매료되었죠.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너무 맵지 않나요? 한국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은 맛이네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주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 정확한 지하철 시스템, 24시간 열린 편의점,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페들. 리비아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가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 리비아가 도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편이에요.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리비아는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죠. 그녀는 특히 MT라 불리는 대학생 행사에 참가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노래하고 게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캠프파이어 앞에서 부르는 아리랑에 리비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노래에 담긴 한국 민족의 슬픔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나라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주체가 된 느낌이에요. 리비아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리비아의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도연과의 데이트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고궁을 방문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리비아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고 도연에게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연은 리비아를 북촌 한옥마을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지난 1년간 리비아의 한국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왔습니다. 불가리아 신부 시장에서 만난 그녀가 한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던 것이죠. 리비아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도연이 한옥 마당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전통 다과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촬영인가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한 1년을 돌아보려고 해.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신부 시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베를린에서의 재회, 한국 도착, 그리고 서울에서의 일상까지. 리비아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몰랐던 모습들,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나는 팔리지 않았다 신부시장에서 서울까지라고 지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여성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영상이 끝나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리비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비아,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도전 정신, 그리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 모든 것이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겠습니까? 약혼해 주겠어요? 도연이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비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삶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쳐 나온 순간부터 독일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능성까지. 이제 제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리비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당신이에요, 도연 씨. 네, 약혼하겠습니다. 도연은 리비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옥 마당의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감동한 한 남성의 이야기였죠.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확인한 도연과 리비아의 다큐멘터리는 처음에는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팔리지 않았다 신부시장에서 서울까지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도연 씨,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대요. 리비아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거지.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 여성의 자율성,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CNN, BBC 등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여성들이 직면한 문화적 장벽과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가 작성한 리뷰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문화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한 외국 기자가 리비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불가리아에서의 삶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리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속박된 느낌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제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의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리비아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리비아가 도연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리비아는 지금 이미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어. 너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다큐멘터리의 인기는 불가리아의 신부 시장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리비아의 고향 마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역 정부는 이러한 전통적 관습을 제고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소녀들이 이제는 리비아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대요. 리비아의 어머니가 전화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리비아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유명 출판사에서는 리비아의 자서전 출간을 제안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은 그 과정에서 조언자이자 지원자로 함께했죠. 저는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리비아가 책의 서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해갔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주목 속에서도 도연과 리비아는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리비아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유명세로 인해 바빠졌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작은 해변가,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리비아는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과 불가리아의 전통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주례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리비아는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불가리아 전통 장신구를 함께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멀리 불가리아에서 보내온 가보였죠. 도연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후 둘은 제주도의 오름 위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리비아가 속삭였습니다. 불가리아 시골 마을의 한 소녀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너의 용기가 만들어낸 현실이지. 나는 그저 그 여정에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일 뿐이야. 리비아는 이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화다양성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리비아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넌 이미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여러 대학교의 문화인류학 수업에서 교재로 활용되었고, 리비아의 자서전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리비아가 별빛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팔리거나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리비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자신감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나라는 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가르쳐줬죠. 리비아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의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이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고, 도연은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리비아는 자신의 내레이션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인생은 신부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랑과 희망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자 약속입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지며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아 떠난 한 여성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 동행한 한 남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